근데 흰쌀밥도 사실은 나물 반찬이랑 다 먹으면은 잡곡밥이랑 다를 바는 없어요. 그거를 꼭 맹신하고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기 몸이 잘 안 받으면 굳이 그렇게 네 고집하실 필요는 없다. 그것 좀 '내가 잘하고 있나? 이거 방법이 맞나?' 이렇게 의심이 들 때는 그냥 심플하게 한숨만 쉬셔도 돼요. 단순히 칼로리를 소모한다는 개념이 아니고요. 이제 이런 미토콘드리아나 에너지 시스템을 좀 업그레이드 시키는 방법이거든요. 그럼 뭐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효과가 빠른 방법 뭐가 있을까요? 가장 효과가 빠르면서 쉬운 방법 하나를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 그게 복식 호흡이거든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버티는 상태에서 회복 모드로 바꿔줄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에요. 자율신경계라고 하면 우리가 우리 뇌나 우리 의지대로 이렇게 막 조절을 할 수가 없거든요. 이 자율신경계가 뭐냐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교감신경이 있고 부교감신경이 있어요. 그래서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우리가 이런 긴장 상태에 놓이게 되고요. 부교감신경이 활성화가 되면 이렇게 릴렉스 모드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회복을 하려면 이런 릴렉스 모드를 만들어 주는 게 필요한데 이거를 이제 의지로 이 복식 호흡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복식 호흡처럼 깊고 느린 호흡을 하게 되면 이 횡격막이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럼 거기에 미주신경이 있어 가지고 그게 활성화가 되면서 이 부교감 신경이 항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근육들도 약간 이완이 되고 이제 실제로 심박수나 혈압도 좀 안정이 되고 또 불안이나 긴장도 좀 낮춰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식 호흡은 하는 방법은 그냥 간단하게 이제 코로 천천히 들이쉬면서 이제 배를 불룩하게 만들어주고 이제 천천히 내쉬면서 이제 배를 쏙 넣는 방법은 되게 간단하죠. 그 방법만으로도 이제 우리가 그 회복 모드를 켜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뭐 비용도 들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 지금도 하실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좀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도 이제 뭐 인터뷰 하다 보면은 이 호흡을 굉장히 강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의사 선생님들 중에서. 그래서 이제 뭐 호흡 얘기해 보면은 뭐 어떻게 뭐 몇 초 하고 몇 초 하고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얘기하시는데 이게 해 보면은 이 내가 일단 잘하는 고 있는지도 사실 약간 잘 모르겠고, 두 번째는 약간 이게 정말 효과가 있는 건가? 약간 이게 잘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선생님께서는 실제로 이게 하셔서 달라지셨나요? 어때요? 사실 네. 저도 이렇게 복잡하고 불편한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호흡법에는 되게 다양한 것들이 많아요. 뭐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막 구조적인 호흡법 이런 거를 하지 않아도 효과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숨만 하고 내쉬어도 그 이완 상태를 좀 만들 수 있고 효과가 있다는 그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내가 잘하고 있나? 이거 방법이 맞나?' 이렇게 의심이 들 때는 그냥 심플하게 한숨만 쉬셔도 돼요. 가슴이 쑥 내려앉을 정도로 한숨을 한 3 번만 쉬셔도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뭐 어떤 큰일에 닥쳤을 때 꼭 호흡법을 의식해서가 아니라 뭐 크게 한숨을 쉬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 몸에 내재된 약간 이런 효과가 있는 거네요, 이게. 자율신경계가 조절을 하는 거예요. 네. 회복과 관련해서 혹시 운동 뭐 추천하실 만한 거 있으신가요? 운동은 우리가 이제 단순히 칼로리를 소모한다는 개념이 아니고요. 이제 이런 미토콘드리아나 에너지 시스템을 좀 업그레이드 시키는 방법이거든요. 그 실제로 운동을 하면은 미토콘드리아 수가 늘어나기도 하고 또 이 사양 자체를 저사양에서 고사양으로 바꿔주는 이 역할도 하게 돼요. 우리가 운동 안 하고 이제 에너지를 안 쓰면은 이제 그냥 저사양 상태로 우리가 유지를 하는데 우리가 운동을 해서 이제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우리 어떤 유전자 발현 시스템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고사양의 좋은 부품으로 이렇게 과추도로 이렇게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적절하게 사용하면 우리 몸을 좀 업그레이드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고강도 운동을 하면은 그런 사양 업그레이드가 좀 더 유도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강도 운동을 하면 좋긴 한데 이제 고강도 운동은 아무래도 에너지를 많이 쓰다 보니까 그런 내연 활성산소가 많이 만들어져서 충분한 회복을 해 주시면서 해 주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고강도 운동 말고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게 존투 운동이거든요. 그거는 강도는 좀 낮아요. 이제 숨은 좀 찬데
대화는 가능한 정도? 그리고 뭐 최대 심박수로 계산을 했을 때 한 60~70% 정도? 그 정도 심박수를 유지하는 운동을 존투 운동이라고 하는데, 이 존투 운동이 또 좋은 건 뭐냐면 우리가 그 운동을 하는 동안에는 주로 지방을 태우게 돼요. 그래서 이 지방을 잘 태우는 훈련을 하는 운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거는 이제 일주일에 한 4~5번은 존투 운동 해주고, 고강도 운동을 하루 이틀 이런 식으로 해주면 이제 우리 몸을 강화시키고 체력을 올리는 데 좀 도움이 되실 수 있고, 이것도 이제 자기의 몸 상태에 맞게 좀 조절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존투 운동이라는 거는 그 강도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뭐 구체적으로 뭐 달리기나 뭐 어떤 뭐 특정 운동 행위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전력 질주를 하는 게 고강도 운동이라고 하면, 저강도 운동은 가볍게 뛰는 거 아니면은 빠르게 걷는 정도? 그 정도의 운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운동을 하다 보면은 무조건 강도 높게 세게 하는 거에 더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군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좀 쓰실 필요가 있고, 또 저도 이제 운동을 싫어했지만 이제 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내 몸이 업그레이드가 되고 미토콘드리아가 좋아진다라고 상상을 하면 좀 더 기분 좋게 긍정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 그 운동을 싫어한다고 하시니까 운동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좀 어떤 식으로 운동을 해 나가면은 좋아하게 될까요? 그럼 그냥 네. 살을 빼기 위해서 운동을 한다거나 뭐 그런 목적이 좀 불분명하면은 운동을 하기 싫은 것 같아요. 그냥 10번 하려다가도 그냥 8번만 하고 끝낸다거나. 그런데 이거를 함으로써 이제 '내 미토콘드리아가 업그레이드 되고 있다.' 생각하면은 좀 더 잘 운동이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 미토콘드리아가 이제 더 업그레이드 되면 자연스럽게 살도 빠지고 뭐 피로감도 사라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미토콘드리아 업그레이드 되면 살도 빠지고 이제 피로함도 없어지고 노화도 늦출 수 있고, 그렇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미토콘드리아의 관점에서 운동을 해라.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뭐 사실 건강법이라는 게 진짜 뭐 시기에 따라서 또 어떤 때에 따라서 이제 유행을 타기도 하고 막 있다가도 사라지는 건강법도 되게 많잖아요. 근데 굉장히 좀 오랫동안 좀 인정받고 간다고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이 간헐적 단식인 것 같아요. 이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간헐적 단식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이게 아무래도 하다 보면 살도 잘 빠지고 이제 접근하기도 쉽고 그러다 보니까 하시는 것 같은데, 미토콘드리아 관점에서 보면은 이게 단순히 이렇게 뭐 버티고 참는 다이어트라기보다는 이제 몸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이 간헐적 단식을 했을 때 얻는 효과가 크게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지방을 태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방, 우리가 단식을 하면 이제 먹었던 당도 다 쓰고 저장했던 뭐 글리코겐이라고 하는 것도 다 쓰고 나면 이제 지방을 쓰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사를 리셋한다 하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밖에서 들어오는 연료가 없다 보니까 이제 세포 속에 있는 낡은 이 노폐물 단백질까지도 우리가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포가 깨끗해지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세포가 리셋이 되는 거고, 또 세 번째는 이제 장의 리셋인데, 굶었을 때 우리가 유익균이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그중에서도 이제 부틸산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내는 유익균이 늘어나더라,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틸산도 우리 장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의 먹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다 연결이 되는 건데, 그래서 간헐적 단식은 정리해보면 대사도 리셋을 해주고 세포도 리셋을 해주고 장도 리셋을 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간헐적 단식을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을 하고 또 시도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해 보면은 이게 뭐 일단은 뭐 12시간도 있고 아까도 말했지만 16시간도 있고 18시간도 있고 뭐 시간대가 다양한데 처음 하시는 분은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이제 12시간부터 시작을 하는 게 좋고요. 어쨌든 뭐 대사 리셋뿐만 아니라 세포 리셋까지 하려면 그래도 최소한의 단식은 좀 필요해요. 그래서 일단은 12시간부터 시작을 하는 건데, 그 12시간 단식은 사실은 어렵지는 않거든요. 저녁 6시에 먹고 다음날 아침 6시까지가 12시간이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고, 그 특별히 문제가 없으면 조금씩 뭐 2시간씩 늘려보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뭔가 뭐 컨디션 저하가 너무 심하다거나 아니면 저혈당 증상이 있다거나 뭐 탈수가요,
온다거나 그러면은 좀 중단을 하고 다시 좀 조절을 할 필요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12시간을 한다는 게 누군가는 이제 뭐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하면 그 활동량이 많기 때문에 좀 더 그 12시간이 의미 있는 12시간일 수 있고, 이 12시간 동안 그냥 누워만 있다거나 그랬을 때는 조금 효과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활동량이라든지 자기의 몸 상태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시간을 좀 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 간헐적 단식을 이제 얘기하다 보면은 꼭 나오는 얘기가 이제 뭐 사무직처럼 가만히 앉아 있는 분들은 에너지 소비량이 적으니까 이게 뭐 가능할지 모르지만 뭐 육체 노동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게 정말 가능한 거냐 힘들지 않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던데 어떻게 보세요 그런 것들을? 그쵸. 아무래도 그런 육체적인 활동량이 많으신 분들은 무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다 개인의 몸 상태를 체크하면서 하는 건데, 이게 간헐적 단식도 좋기는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단식이라는 거는 우리 몸의 어떤 비상 시스템을 가동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활동량이 너무 많아서 에너지 소비량이 너무 많고 꺼내 써야 하는 연료가 너무 많을 때는 오히려 그 무리가 될 수 있고 손상을 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디까지나 다 자기의 몸 상태를 체크하면서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어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세포를 깨끗하게 하려면 그래도 한 16시간이나 24시간 정도 단식을 했을 때 좀 더 잘 유도가 되기는 하는데, 이 지방을 잘 태워보자 그 훈련을 시키는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긴 단식이 필요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우리가 당을 쓰고 당을 먹으면은 이제 인슐린 나와서 이제 "당을 쓰자." 이런 신호가 만들어지는데, 그때 "지방을 쓰지 마."라고 신호가 오거든요. 근데 이런 신호가 이제 인슐린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제 "지방을 좀 써 볼까?" 이런 신호가 만들어져요. 그 시간이 이제 3-4시간 정도거든요. 이 공복을 3-4시간 정도 하게 되면 인슐린이 좀 떨어지면서 "지방을 써 보자." 이런 게 만들어지는데,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무리한 단식을 하지는 마시고, 그리고 활동량이 많거나 그런 분들은 그냥 단순하게 이런 3-4시간 정도의 공복 시간만 확보해도 이런 대사 훈련을 좀 시킬 수 있어요. 굉장히 그 뭐 짧은 시간이지만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개개인성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시네요. 이게 어떤 특정한 뭐 건강법에 대해서 '무조건 좋다. 이거 하면 누구나에게 다 좋다.' 이런 선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몸의 상태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굉장히 유연하게 적용하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 뭐 간헐단식 얘기 나왔으니까 그 개인적으로 선생님께서 해 보신 적이 있는지도 궁금하고 뭐 해 보셨다고 한다면은 뭐 어떤 걸 느끼셨는지도 궁금하긴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간헐적 단식을 주기적으로 하는 편이에요. 주기적으로 해요? 네. 자주 하지는 않고 일 주일에 한 번 정도 하고요. 보통 저는 한 4시 반에 저녁 식사를 하거든요. 그래요? 평상시에? 예. 그래서 그때 식사를 하고 다음날 점심을 한 12시 반 정도 먹는, 그 정도 간헐적 단식을 합니다. 그럼 아침은 안 드시고? 네네네. 그렇게 해도 이제 오전에 업무량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피로하지 않고 그냥 밥을 먹은 상태와 똑같이 에너지를 내면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 훈련된 상태에서는 에너지를 충분히 만들어내면서 그 단식 시간 동안 피곤함 느끼지 않고 이제 버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헐적 단식을 하는 동안 간헐적 단식 전후로 양질의 영양을 충분히 공급해 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야 단식 시간 동안 부담 없이 뭐 근손실이라든가 미세 영양소의 결핍 없이도 우리 몸을 잘 가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편이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그때만 이제 그런 미네랄이라든가 이런 영양제, 마그네슘 이런 것들을 좀 보충을 해 주기도 합니다. 그 양질의 영양이 들어있는 식사는 어떤 식사인가요? 저 같은 경우 제 식단을 물어보시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물 반찬이 한 3-4개, 그리고 단백질로 된 고기 반찬 있고 또 밥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잡곡밥을 잘 먹지는 않고요. 흰쌀밥을 주로 먹는데, 저는 잡곡을 잘 소화를 못 시키는 편이어 가지고 흰쌀밥을 먹고요. 흰쌀밥이 되게 등한시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흰쌀밥도 사실은 나물 반찬이랑 다 먹으면은 잡곡밥이랑 다를 바는 없어요. 결국에는 우리 흰쌀밥과 나물 반찬 먹으면 그 당지수라고 하는 거를 확 낮출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게 나물 반찬을 많이 먹으면 잡곡밥을 대체할 수 있고 그래요. 그래서 보면은 그 잡곡밥이 좋다고 하니까 그거를 꼭 맹신하고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기 몸이 잘 안 받으면 굳이 그렇게 네 고집하실 필요는 없다. 그것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잡곡밥을 먹었을 때 이제 나한테 안 맞는다고 느낀 거는 뭐 어떤 증상 때문에 그렇게 느끼신 거예요? 잡곡이 일단 소화가 잘 안 돼서 나오는 경우도 많고 아, 이 변에 그대로 나왔다? 그렇기도 하고 또 잡곡을 먹었을 때 오히려 기력이 좀 떨어진다거나 아니면은 가스가 찬다거나 좀 더부룩하고 이런 증상들 있으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좀 조절을 할 필요가 있어요. 양을 줄인다거나 아니면은 종류를 좀 바꾼다거나 아니면 저처럼 뭐 흰쌀밥에 뭐 시래기밥 이런 것들을 해 먹을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잡곡밥을 뭐 현미밥이든 잡곡밥이든 그걸 먹었을 때 뭔가 가스가 찬다든지 뭐 속이 불편하다든지 아니면 변에 그런 것들이 소화되지 않고 나온 것들이 있다면은 굳이 그거를 할 필요는 네. 없다. 고집할 필요는 없어요. 다른 방법도 충분히 있으니까.